나르시시스트 관계의 6가지 초기 경고 신호,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쉽게 속는 이유.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이야기로 풀어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왜 관계가 다 끝난 한참 뒤에야 그 사람은 뭔가 이상했어라고 깨닫게 되는 걸까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헤매다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이 분명해졌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입은 후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안개를 조금 더 일찍 걷어낼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상대방의 모든 것을 좋게 보려는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매력적이고 때로는 연약한 모습까지 보이며 우리의 공감 능력을 자극할 때 우리는 위험 신호를 보고도 애써 외면하곤 합니다. 혹은 어린 시절부터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나 건강하지 않은 관계 패턴에 익숙해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6가지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경고 신호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려 합니다. 이 신호들은 너무나 교묘해서 점과 점을 연결하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그림을 완성했을 땐 이미 돌이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는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이가 있다면 이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단단한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호, 좌절감을 견디지 못하는 모습. 관계를 시작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실망, 비판, 거절과 같은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말입니다. 특히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믿는 존중이나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의 반응은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어린아이처럼 분노를 터뜨리거나 깊은 원한을 품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직업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진 듯한 모욕감을 느낍니다. 관계 초기, 당신은 그들이 갑자기 분노하거나 삐치거나 차갑게 돌변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을 위로하려 하거나 혹시라도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했다가는 그 불똥이 당신에게로 튈 겁니다.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맹렬히 비난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토록 명백한 신호를 놓치는 걸까요? 첫째, 우리는 그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가 당신을 위해 아주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멋진 전망의 레스토랑 창가 자리를 예약했는데 막상 도착하니 그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좋은 자리도 있지만 그는 자신이 원했던 바로 그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분노합니다. 당신이 괜찮아, 이 자리도 좋은데 라고 말하면 그는 이렇게 되받아칩니다. 난 그냥 당신과 우리를 위해 완벽한 밤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야. 당신에게 특별한 걸 해주고 싶었다고. 이 말을 듣는 순간 당신은 그의 과도한 반응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 아직 관계 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여준 단 한 번의 분노를 제외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번 한 번뿐이겠지, 큰 문제는 아닐 거야 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그 기억을 머릿속 한구석에 묻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른의 몸으로 아이처럼 분노를 표출하고 그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이 관계 초기에 나타났다면 그것은 아주 큰 위험 신호입니다. 그가 나르시시스트인지 아닌지를 떠나
감정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라는 명백한 증거이며 당신은 그의 감정치료사가 되기 위해 그 관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 일방적인 대화와 미묘한 깎아내리기, 그 사람과의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느껴보세요. 건강한 대화는 마치 두 사람이 공을 주고받는 캐치볼과 같습니다. 한 사람이 진심을 담아 공을 던지면 상대방이 그것을 잘 받고 다시 정성껏 던져주는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대화는 캐치볼이 아니라 한 사람이 공을 독차지하고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 지루한 독백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무언가 말을 해도 그들은 당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말을 끊고 다시 자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낯을 가리나 보다, 사회성이 조금 부족해서 긴장했나 보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긴장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당신을 미묘하게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직업이 교사라고 말했을 때, 아, 좋겠네요. 방학도 길고 셋이면 일도 끝나고 와 같이 비꼬는 듯한 말을 던지는 식입니다. 혹은 당신이 자신보다 학력이 높다는 사실의 위협을 느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 회사 똑똑한 사람들은 많겠지만 집안에 뭐 하나 고장나면 고칠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려. 혹은 경쟁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최근 태국 여행에서 돌아왔다고 말하면, 아, 거기? 나는 그곳이 이렇게 유명해지기 한참 전부터 다녔는데 라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용기를 내어 이런 그들의 태도를 지적한다면 그들은 어김없이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농담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장난도 못 치겠네. 알았어. 앞으로는 당신한테 로봇처럼 조심해서 말할게 라며 오히려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낮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깎아내려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심지어 알아채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살면서 건강한 대화가 무엇인지 제대로 배워볼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방적이고 지루한 대화를 참고 견디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호, 고립시키기와 충성심 테스트. 이것은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관계 초기에 아주 은밀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알아채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아붓고 당신 역시 모든 자유시간을 자신과 함께 보내주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당신이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면 처음에는 따라가겠다고 하거나 이내 서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굳이 그 친구들을 만나야겠어? 나는 이제야 당신을 만났는데 1분 1초라도 더 같이 있고 싶단 말이야. 우리 둘 다 바빠서 함께할 시간도 부족하잖아. 오늘 밤은 그냥 나랑 있으면 안 될까? 누군가 나를 이토록 원하고 갈망한다는 느낌은 너무나 달콤하고 유혹적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은 다음에 봐도 괜찮겠지라며 약속을 취소하게 됩니다. 때로는 당신을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아주 친한 친구의 생일 파티처럼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 그는 갑자기 자신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며 혼자 있기 싫다고 말합니다. 마치 당신에게 친구와 자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듯한 암묵적인 충성심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파티에 잠깐만 들렀다가
일찍 돌아올게라고 타협안을 제시해도 소용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끝내 파티에 간다면 그날 밤 당신은 그의 분노와 비난, 심지어는 이별을 암시하는 협박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너와 진지한 관계를 생각했는데 넌 아직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중요한가 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네. 이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슬프게도 우리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에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누군가 나에게 푹 빠져 집착에 가까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진정한 사랑의 증표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면 모든 시간을 그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서서히 당신을 소중한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떼어놓습니다. 당신의 편이 되어주고 현실을 직시하게 해줄 객관적인 목소리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의 세상에는 그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진실로 남게 됩니다. 네 번째 신호, 운전 습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운전 습관은 그 사람의 성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훨씬 더 위험하고 공격적인 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차에 바짝부터 위협하거나 차량 사이를 위험하게 파고드는 칼치기를 일삼고 과속과 신호 위반을 밥먹듯 합니다. 주차금지 구역에 아무렇지 않게 차를 세우고 누군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느끼면 창문을 내리고 거친 욕설을 퍼붓기도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보복 운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권의식, 오만함, 공감 능력 부족, 이기심, 과대망상, 충동성. 나르시시즘의 모든 특징이 자동차 핸들 위에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의 차에 처음 탔을 때 그의 운전이 너무 무섭다고 속도를 좀 줄여달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는 당신의 걱정을 비웃거나 무시하며 심지어 더 난폭하게 운전하며 당신을 겁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보내는 거대하고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명백한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에이, 설마 운전 습관 하나로 사람을 판단하라고요? 라고 생각합니다. 네, 판단해야 합니다. 운전은 우리의 일상이지만 동시에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신의 쾌락이나 편의를 위해 도로 위에 다른 사람들과 동승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이기심과 공감 능력 부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 행동 변화 없는 반복적인 사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초기에 나타나는 아주 교묘한 패턴이 바로 사과의 춤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합니다. 약속에 늦거나 당신의 친구들을 험담하고 위험하게 운전하고 당신을 비난하고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주 진심 어리고 의미심장해 보이는 사과를 합니다. 내 친구에 대해 그렇게 말해서 정말 미안해. 너에게 얼마나 소중한 친구인지 아는데 내가 요즘 예민해서 그래. 다 내 탓이야. 이런 사과를 들으면 당신은 생각합니다. 봐,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 이건 위험 신호가 아니야. 만약 이런 일이 단 한 번 일어났고 그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의 성장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사이클이라는 점입니다. 잘못된 행동, 그리고 사과, 잘못된 행동, 그리고 사과, 잘못된 행동, 그리고 사과.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값싼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사과라는 행위 자체에 현혹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르시시스트는 절대 사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사과를 하면 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거야라고 안심해버립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필요할 때 사과를 아주 잘 활용합니다. 진정한 책임감은 행동의 변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사과는 당신의 상처를 닦아내는 마법의 걸레가 아닙니다. 6번째 신호, 분노 폭발 후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태도.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성을 잃고 폭발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이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 혹은 다음날 아침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너무나 평온하고 심지어 다정한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에 와 있는 듯한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당신이 용기를 내어 어젯밤에 대체 왜 그랬어? 라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 미안. 내가 좀 화가 났었어. 이제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는 자신이 당신에게 얼마나 큰 불안감과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기서 더 나아가 내 행동 때문에 어젯밤에 무서워서 잠도 못 잤어라고 말한다면 그는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돌릴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화가 났던 거잖아. 왜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굴어? 그들의 분노 폭발은 감정을 해소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당신을 공포에 떨게 함으로써 자신의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일단 긴장이 풀리면 그들은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그 일을 다시 꺼내는 순간 당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놓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 초기에 우리는 여전히 이 관계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보여준 끔찍한 모습 이외에는 좋은 점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무렇지 않은 척, 심지어 다정하게 굴면 우리는 그 끔찍했던 순간을 굳이 다시 들춰내서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입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 맹목성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해로운 경험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는 심리적 방어기제인 것이죠. 마무리하며 이 6가지 신호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당신은 서서히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너무 비판적인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예민함이 아니라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신호들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왜 이 신호들을 인지하지 못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잘 볼 수 있게 될까요? 관계를 천천히 발전시키고 자신의 상처를 이해하고 당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간간히 나타나는 좋은 모습들이 끔찍한 행동들을 지워주는 지우개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관계 초기에는 나쁜 것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그 나쁜 것들이 관계를 해롭게 만들고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이 아무런 책임감이나 변화의 노력 없이 반복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궁극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그 좋은 순간들은 마치 우리 눈앞에 밝은 빛을 비춰 진짜 위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눈속임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서히 트라우마적 유대감이라는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열쇠는 당신이 보고 느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작은 속삭임을, 당신의 몸이 느끼는 불편한 감각을 외면하지 마세요. 그것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